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왕자가 꿈속에서 신비로운 낙원을 거닐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을 지나 굽이치는 계곡을 따라 걷다 보니 세상의 근심을 잊게 하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왕자는 당대 최고의 화객에 그 장면을 화폭에 옮겨달라 부탁했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그림은 조선 최고의 명작으로 칭송받으며 수많은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왕자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 꿈에서 태어난 이 아름다운 그림은 왜 우리의 땅이 아닌 타국의 박물관에 걸려 있을까요? 이 한 장의 그림에 얽힌 권력과 예술, 그리고 비극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천재의 꿈이 어떻게 시대의 아픔과 맞닿아 현재까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는지 그 다층적인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조선 초기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시기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문예부흥기의 핵심 인물이었던 안평대군 이용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족이라는 신분을 넘어 학문과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진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죠. 서예에서는 송설체를 조선에 정착시키며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고 그림과 글씨, 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안평대군의 저택에는 늘 당대 최고의 문인과 화가들이 모여 시를 짓고 그림을 논하는 문화살롱이 열렸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 가문처럼 안평대군은 조선 예술계의 중심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안평대군에게 어느 날 밤 잊을 수 없는 꿈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그는 홀로 신비로운 도원을 거닐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기암고해석 사이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죠.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현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안평대군은 그 황홀한 풍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꿈속의 낙원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꿈을 현실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조선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던 안견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안견을 불러 자신의 꿈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죠. 안견은 왕자의 설명을 듣고 그 심오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안평대군의 꿈은 점차 생생한 형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림이 바로입니다. 거대한 두루마리 화폭에 펼쳐진 눈보는 이를 압도하는 웅장함과 동시에 신비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굽이치는 산새, 짙은 안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듯한 이상향의 모습은 마치 꿈속을 유영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안견은 원근법과 구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선 영적인 깊이까지 담아냈습니다. 가 완성되자 당대 지식인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림을 본 수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저마다 감탄사를 쏟아내며 시를 짓고 찬문을 남겼습니다. 무려 23명의 당대 최고 지성들이 이 그림을 보고 감상평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작품이 당시 조선 사회에 얼마나 큰 문화적 충격과 영감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글은 그림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동시에 단순한 그림이 아닌 조선 초기의 문화적 역량을 집대성한 걸작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철없는 한 왕자의 꿈에서 시작되어 당대 최고의 예술가와
지성인들의 혼이 담겨 완성된 그야말로 조선 미술사의 정점을 찍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죠. 하지만 이토록 찬란했던 꿈의 그림과 그 꿈을 꾸었던 왕자에게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조선 최고의 걸작으로 찬사를 받던 바로 그 시점, 그림을 꿈꾸고 그리게 한 안평대군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찬란했던 예술적 삶 이면에는 조선 왕실의 뿌리 깊은 권력 다툼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경랑이 도사리고 있었죠. 평화롭던 세종시대가 막을 내리고 문종이 즉위했지만 병약했던 문종은 차에 2년도 왕위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실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임금을 보필해야 할 왕실 어른들은 저마다 다른 야심을 품고 있었죠. 특히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안평대군의 형이었던 수양대군은 그 누구보다도 권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카리스마로 무장한 채 어린 단종의 뒤에서 실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반면 안평대군은 학문과 예술에 깊이 몰두하며 문인들과 교류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수양대군에게는 견제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경쟁자였으니까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로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아우르는 문화적 구심점으로서 안평대군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결국 불안정한 왕권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차가 고이구 3년 음력 10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계유정난이 발발하고 말죠. 수양대군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김종서, 황보인 등 당시의 권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안평대군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가 가진 학문적 깊이와 예술적 명성,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들은 수양대군에게는 더욱 큰 위협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그는 순식간에 영모의 주범으로 몰려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는 꿈의 도원을 거닐고 당대 최고 지성인들과 시와 그림을 논하며 풍류를 즐기던 풍요로운 삶은 차가운 유배지의 쓸쓸함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 도착한 지 차에 한 달도 되지 않아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한나라의 왕자이자 시서와 삼졸로 칭송받던 천재 예술가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조선 초기에 찬란했던 문예 부흥기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이자 권력의 속성을 뼈아프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비록 정치적 경랑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눈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또한 왕자의 비극적 운명처럼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과연 이 위대한 걸작은 어떻게 조선을 떠나 타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 겪게 될 문화적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 명작의 가치와 함께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안평대군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음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그가 꿈속에서 본 이상향을 담아냈는 왕자의 운명과는 달리 여전히 빛나는 예술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 조선 초기 회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으니까요. 안견 화가는 안평대군의 꿈을 듣고
불과 사흘 만에 이 거대한 화폭을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실제 풍경을 넘어 꿈속의 환상적인 세계를 현실보다 더욱 생생하게 구현해냈죠. 그림 속 시선은 좁은 길을 따라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고 이내 거대한 복숭아나무 숲과 신비로운 삼본구리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그림 속을 직접 거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는 입체적인 구성은 안견의 독창적인 시점과 공간 해석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의 붓끝은 삼본구리의 웅장함을 날카로운 필치로, 안개 낀 계곡이나 먼 산의 아련함은 부드러운 먹의 농담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처럼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독보적인 화풍은 당시 조선 산수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후대 화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를 모사하거나 그 화풍을 따르며 자신만의 이상향을 그려보고자 노력했을 정도였으니 그 예술적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토록 경이로운 명작은 안평대군의 비극적인 운명처럼 평탄치 않은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림이 완성된 지 150여 년 뒤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란에 휩싸였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거나 약탈당하는 아픔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시기에 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땅을 떠나 타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일본으로 건너갔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약탈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혹은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 건너갔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추측을 내놓기도 하죠. 어느 쪽이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혼란한 시기에 제자리를 떠나게 된 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갔는 그곳에서 또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일본의 많은 다이묘와 고위층들은 이 그림의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일찍이 알아보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에도 시대에는 저명한 학자들이 그림 연구를 진행하고 감상 모임을 가지며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탐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일본 미술계에서도는 조선 회화의 정수로 인정받으며 일본 수묵화와 산수화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안평대군의 꿈을 담아 조선 지성인들을 열광시켰던 이 그림은 이제 타국의 품속에서 귀한 보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파란만장한 여정 속에서도 그 예술적 가치는 빛을 잃지 않았지만 그림이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 머물게 된 현실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는 언제쯤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가 겪게 된 외교적,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복잡한 이야기와 함께 이 명작이 여전히 타국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가 어쩌다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복잡한 여정의 실마리를 외교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풀어볼까 합니다. 한 폭의 그림이 겪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예술품의 이동을 넘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미묘했던 관계, 그리고 격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가 일본으로 건너간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기는 임진왜란 때인데요. 당시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 장수들이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 그림 역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리품의 형태로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탈이라는 단일한 시각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외교적 선물이라는 명분 아래 어쩔 수 없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심지어 당시 개인 소유자 간의 거래로 은밀하게 일본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죠.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들이 얽혀 있어 그림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는 일본 델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여전히 타국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국제법적, 외교적,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복잡한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문화재 반환은 소유권의 정당성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쟁 중 약탈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 개인이나 기관의 합법적인 소유가 된 경우 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델리대학 중앙도서관은 사립기관이기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반환을 강제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죠.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들은 의 반환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림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국제사회의 규범과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화재의 이동과 소유권 문제는 늘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단순한 그림 한 점을 넘어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오랜 역사적 관계와 현대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비극적인 삶과 독보적인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리고 이 그림이 겪은 파란만장한 여정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문화재 유출의 아픔을 넘어 예술이 어떻게 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역사의 거친 경랑 속에서 어떻게 표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거울과도 같죠. 안평대군의 꿈에서 시작된 이 걸작은 그의 비극적인 운명과 겹쳐지면서 한 천재의 꿈이 얼마나 아름답고 동시에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는 한 국가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동시에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 모두의 유산입니다. 그림 속 펼쳐진 아름다운 도원은 안평대군이 꿈꾸었던 이상향이었지만 현실의 비극은 그 꿈을 산산조각 냈죠. 하지만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림의 예술적 가치는 빛을 잃지 않고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철없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해외에 있는 한 점의 그림을 넘어 우리 역사의 중요한 단면과 예술적 정수를 담고 있는 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요. 비록 타국에 있지만 그 가치와 의미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쉬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잊고 있던 혹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역사적 진실과 마주하는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